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41분 서울 궁정동 안가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인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대통령 경호실 차지철 실장과의 친밀한 만찬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이 방 안에서 곧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피비린내 나는 밤이 시작될 것이었다. 박상범은 입구 옆에 서 있었다. 26살, 대통령 경호실 소속 3년차. 그의 임무는 단순했다. 문을 지키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은 듣지 않는 것. 경호원의 첫 번째 규칙은 투명인간이 되는 것이었다. 차지철 실장이 항상 말했다. 너희는 그림자다. 그림자는 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밤, 박상범은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연회장 안에서 가수 심재순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난 너를 사랑해. 달콤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대통령은 소주잔을 들고 웃고 있었다. 김계원 비서실장이 옆에서 무언가 보고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방 안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상범은 김재규 부장의 얼굴을 관찰했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 침착한 중앙정보 부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소주잔을 들 때마다 액체가 흔들렸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마치 이미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오후 7시 45분, 김재규가 갑자기 일어났다. 잠시 화장실에... 그는 방을 나갔다. 박상범은 그가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을 봤다. 화장실이 아니었다. 그는 옆방으로 갔다. 무기고가 있는 방으로. 5분 후 김재규가 돌아왔다. 그의 자켓 안쪽이 이상하게 불룩했다. 박상범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경호원 본능이 경고했다. 뭔가 잘못됐다. 하지만 그는 중앙정보부장을 멈출 수 없었다. 위기질서상 그는 상급자였다. 김재규가 다시 연회장에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10초의 침묵. 그리고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다. 두 번째 총성. 퍽! 박상범은 문 쪽으로 달려갔다. 안에서 비명이 들렸다. 차지철의 목소리였다. 이 새끼야! 세 번째, 네 번째 총성. 그리고 김재규의 목소리. 차갑고 명확하게. 이 씨발 같은 새끼가. 박상범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지옥을 봤다. 차지철이 바닥에 쓰러져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대통령이 소파에 기대어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김재규는 그들 사이에 서서 손에 발터피 PK 권총을 들고 있었다. 나 박정희? 김재규가 조롱하듯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마지막 총성. 대통령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정확히 오후 7시 46분. 18년간 대한민국을 철권 통치한 독재자가 죽었다. 공식적으로는 한 남자의 분노 때문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제거작전이었다. 그리고 6명의 경호원들은 곧 그 증거가 될 것이었다. 복도에서 자동 소총 소리가 울렸다. M16. 박상범은 몸을 숙였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박선호, 박흥주, 이기주, 유성호. 그들은 마치 연습한 것처럼 움직였다. 이것은 즉흥적 살인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된 학살이었다. 왜 그들은 경호원들을 죽여야 했을까? 우리는 무엇을 받기에? 1979년 10월 27일 아침,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모든 라디오 방송국이 같은 뉴스를 반복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젯밤 궁정동 안가에서 서거하셨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사살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사건이었다. 두 남자의 갈등. 김재규는 부마 민주항쟁에서 과인 진압을 주장하는 차지철과 싸웠다. 격분한 김재규가 권총을 꺼냈다.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다. 비극적 실수. 비공식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박상범은 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왼쪽 어깨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총알이 관통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다. 몇 센티미터만 더 옆이었다면 심장이었을 겁니다. 기적?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빗맞췄나? 오후 2시, 두 명의 남자가 병실에 들어왔다. 보안사 소속. 그들은 민간인 옷을 입었지만 군인 특유의 걸음걸이를 숨길 수 없었다. 공식적으로는 증인조사였다. 비공식적으로는 위협이었다. 박상범 일병, 나이든 쪽이 말했다. 당신은 매우 운이 좋습니다. 6명의 동료가 죽었는데 당신만 살아남았네요. 6명. 안재송 경호차장, 정인영 경호과장, 김용섭, 박상범과 같은 이름의 다른 박상범, 김용태, 유성옥. 모두 죽었다. 공식적으로는 교전 중 불행한 희생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무엇이었나? 보고서에 서명하세요. 젊은 쪽이 서류를 내밀었다. 김재규가 단독으로 행동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자를 죽였다. 당신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박상범은 서류를 읽었다. 모든 문장이 거짓말이었다. 김재규는 혼자가 아니었다. 최소 4명의 중정 요원들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M16 자동소총으로 무장했다. 그들은 건물의 모든 경호원을 체계적으로 제거했다.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다. 왜 6명 모두를 죽였습니까? 박상범이 물었다. 침묵. 그들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머리에 총을 쏴야 했습니까? 나이든 남자가 창문으로 다가갔다. 박예병, 당신은 군인입니다. 명령에 복종합니다. 이 보고서에 서명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그는 멈췄다. 6명이 아니라 7명이 될 것입니다. 박상범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썼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언젠가 진실을 말하겠다고. 언젠가 사람들은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궁정동 안가에서 죽은 사람은 8명이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차지철, 그리고 6명의 경호원. 공식적으로는 독재자와 그의 충견, 그리고 불운한 희생자들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들은 목격자였다. 그리고 목격자들은 말할 수 없다. 이틀 후 박상범은 병원을 나왔다. 신문들은 김재규의 체포 소식을 보도했다. 나는 독재자를 죽였다. 나는 민주주의를 구했다. 김재규가 수사관들에게 외쳤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신문도 묻지 않았다. 왜 그는 경호원 6명도 죽였나? 그들도 독재자였나? 박상범은 동료들의 장례식에 갔다. 6개의 관, 6개의 태극기. 정인영 과장의 미망인이 울고 있었다. 그녀는 박상범을 봤다. 당신은 왜 살아남았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원망이 아니었다. 진짜 질문이었다. 모르겠습니다. 박상범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살아남았다. 왜냐하면
그날 밤 마지막 순간에 부엌으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누가 그를 보냈나? 김재규였다. 박예병, 소주 한 병 더 가져와. 그 명령이 그의 생명을 구했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김재규는 증인 한 명을 살려두고 싶었을까? 진실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을까? 하지만 왜? 1961년 박상범은 8살이었다. 5월 16일 아침, 그는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총소리, 행진 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차갑고 단호하게.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권력을 장악했다. 모든 국민은 냉정을 유지하라. 아버지는 경찰관이었다. 그는 제복을 입고 집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를 막았다. 가지 마세요. 쿠데타예요. 아버지는 창문 밖을 봤다. 거리에 탱크들이 있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다. 새로운 시대가 왔어.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박정희 장군, 이 이름을 기억해라, 상범아. 한국에서는 강한 자를 섬기는 자만 살아남는다. 그날부터 18년 동안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왕이었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독재자였다. 그는 헌법을 바꿔 영구 집권을 만들었다. 반대하는 자들은 사라졌다. 어떤 이들은 감옥에, 어떤 이들은 고문실에, 어떤 이들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1973년 20살의 박상범은 대통령 경호실 선발 시험을 통과했다. 왜 지원했냐고 물으면 공식적으로는 조국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비공식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강한 자를 섬기는 자만 살아남는다. 그리고 박정희보다 강한 사람은 없었다. 훈련은 잔인했다. 6개월 동안 그들은 인간에서 기계로 변했다. 너희는 생각하지 않는다. 명령만 따른다. 교관이 매일 외쳤다. 너희는 느끼지 않는다. 반응만 한다. 너희는 질문하지 않는다. 복종만 한다. 가장 무서운 훈련은 마지막 날이었다. 그들을 지하방으로 데려갔다. 벽에 혈흔이 있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한 훈련생이 물었다. 교관이 웃었다. 이곳은 너희가 실패하면 오는 곳이다. 졸업식에서 차지철 경호실장이 연설했다. 그는 45살, 작은 체구. 하지만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가웠다. 여러분은 이제 대통령 경호실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더 이상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각하의 것입니다. 각하가 위험하면 여러분은 먼저 죽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모두가 외쳤다. 좋아. 차지철이 천천히 방을 걸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배신하면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함께 죽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한 훈련생을 가리켰다. 당신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여동생이십니다. 차지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당신이 배신하면 우리는 먼저 여동생을 데려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 그 다음 당신. 이해했습니까?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해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실은 엘리트 그레였다. 비공식적으로는
갱단이었다. 차지철이 두목이었고 그들은 병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박정희를 지키는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박상범의 첫 배치는 청와대 서쪽문이었다. 그는 12시간씩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가끔 박정희의 차가 지나갔다. 검은색 캐딜락, 차단된 창문. 안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2년 후 박상범은 내부 경호팀으로 승진했다. 이제 그는 대통령 가까이에 있을 수 있었다. 그는 권력의 중심을 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삼각형을 봤다. 3명의 남자가 한국을 통치했다. 박정희, 편집증적 독재자. 그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다. 심지어 자신의 그림자도. 그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악몽 때문에. 차지철, 무자비한 사형 집행인. 그는 고문을 즐겼다. 고통은 진실을 낳는다고 말했다. 그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 문자 그대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이중바닥을 가진 남자. 공식적으로는 독재를 지지했다. 비공식적으로는 무엇이었나? 그의 눈은 항상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마치 출구를 찾는 것처럼.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박상범은 이 세 사람 사이의 긴장이 커지는 것을 봤다. 모든 회의에서 차지철과 김재규는 싸웠다. 공식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불일치였다. 비공식적으로는 권력을 위한 전쟁이었다. 차지철은 더 많은 억압을 원했다. 국민들은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김재규는 반대했다. 너무 많은 폭력은 혁명을 낳습니다. 누가 옳았을까? 2년 후 궁정동 안가에서 세상은 답을 알게 될 것이다. 총알로. 1977년 가을, 박상범은 청와대 회의실 밖에 서 있었다. 안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공식적으로는 국가안보 회의였다. 비공식적으로는 두 남자의 전쟁이었다. 탱크를 보내야 합니다. 차지철의 목소리가 문을 뚫고 나왔다. 학생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반란입니다. 이것은 반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만입니다. 김재규가 차갑게 대답했다. 탱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겁쟁이입니까, 김 부장? 차지철이 조롱했다. 아니면 학생들 편입니까? 침묵. 위험한 침묵. 그리고 김재규의 목소리, 얼음처럼. 나는 대한민국 편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차 실장? 국가의 편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권력 편입니까? 문이 열렸다. 박정희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62세, 18년의 권력.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그는 박상범을 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유령처럼. 차지철이 그 뒤를 따랐다. 그는 박상범에게 속삭였다. 중정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김재규가 나왔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박상범을 봤다. 박예병, 당신은 몇 살입니까? 26입니다, 부장님. 젊군요. 좋습니다. 젊은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는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미래를 위해 살아남으세요. 무슨 뜻이었을까? 1979년 9월,
부산과 마산에서 시위가 폭발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독재 타도! 민주주의 만세! 그들은 화염병을 던졌다. 경찰서를 불태웠다.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박상범은 비상회의를 경비했다. 차지철이 지도를 펼쳤다. 각하, 우리는 군대를 투입해야 합니다. 시위대를 진압하고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본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광주처럼. 광주. 그 이름만으로도 방이 차가워졌다. 1978년 광주 학생 시위. 군대가 투입됐다. 공식적으로는 사상자가 없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수십 명이 죽었다. 그들의 시신은 야산에 묻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김 부장, 당신 의견은? 박정희가 물었다. 김재규는 천천히 일어났다. 각하, 저는 반대합니다. 무력 진압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개혁을 약속해야 합니다. 차지철이 테이블을 쳤다. 개혁? 대화? 당신은 미쳤습니까? 폭도들과는 총으로 대화합니다. 폭도들이 아닙니다. 김재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들은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그들은 빵과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가 총을 주면 그들은 혁명을 만들 것입니다. 혁명? 차지철이 일어났다. 두 남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봤다. 당신이 혁명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김 부장? 당신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앉으세요, 둘 다. 박정희가 외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예전에 권위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통제하지 못했다. 권력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회의 후 박상범은 복도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김재규가 공중전화 부스에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번호를 돌렸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박상범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단어는 이해했다. Yes, I understand. When the time comes, I'll be ready. 누구와 통화하고 있었을까? 중앙정보부장이 왜 영어로 비밀 통화를 했을까? 그리고 왜 그는 시간이 오면이라고 말했을까? 무슨 시간? 박상범은 이 장면을 보고서에 써야 했다. 그것이 규칙이었다. 모든 비정상적 행동을 보고하라. 하지만 그는 쓰지 않았다. 왜? 스스로도 몰랐다. 본능이 경고했다. 이것은 네가 개입하면 안 되는 일이다. 2주 후 박상범은 차지철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박예병, 당신은 충성스럽습니까? 예, 실장님. 좋습니다. 곧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대통령 편입니까? 아니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저는 대통령 각하의 검입니다. 박상범이 대답했다. 그것이 정답이었다. 차지철의 고개를 끄덕였다. 가세요. 그리고 눈을 뜨고 있으세요. 배신자들이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삼각형이었다. 박정희, 차지철, 김재규. 세 명이 한국을 통치했다. 비공식적으로는 두 개의 진영이었다. 차지철과 그의 경호원들, 김재규와 그의 정보원들. 그들은 곧 충돌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충돌에서 6명의 무고한 남자들이 죽을 것이었다. 하지만 왜 6명이었을까? 왜 정확히 6명의 경호원이었을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미리 숫자를 셌을까? 1979년 10월 20일 박상범은 궁정동 안가를 점검하고 있었다. 이곳은 대통령의 비공식 숙소였다. 공식적으로는
그냥 안전가옥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박정희가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쉬는 곳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국가의 가장 위험한 결정들이 이곳에서 내려졌다. 건물은 작았다. 2층, 메인홀, 5개의 방, 주방, 무기고. 모든 창문에 방탄유리, 모든 문에 이중 잠금 장치. 공식적으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비공식적으로는 함정이었다. 출구가 하나뿐이었다. 만약 누군가 안에서 공격하면. 오후 3시. 검은색 밴이 도착했다. 중앙정보부 차량. 박선호와 박흥주가 내렸다. 그들은 김재규의 측근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경호 지원을 위해 왔다. 비공식적으로는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박상범이 물었다. 무기 업데이트입니다. 박선호가 큰 가방을 들어 보였다. 안전점검. 그들은 무기고로 갔다. 박상범은 그들을 따라갔다. 규칙이었다. 외부인은 혼자 두지 않는다. 박선호가 가방을 열었다. 안에 2자루의 권총이 있었다. 발터 PPK, 독일제, 7발 탄창. 왜 2자루입니까? 박상범이 물었다. 예비용입니다. 박흥주가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2자루의 M16 소총을 가져왔다. 미군 제식 소총. 완전 자동 사격 가능. 30발 탄창. 왜 이렇게 많은 화력이 필요합니까? 각하의 안전입니다. 박선호가 짧게 대답했다. 요즘 세상이 위험하잖아요. 그들은 무기를 선반에 놓고 떠났다. 박상범은 무기고에 혼자 남았다. 그는 새 무기들을 봤다. 뭔가 잘못됐다. 느낌이 나빴다. 왜 김재규의 사람들이 대통령의 안가에 무기를 가져왔을까? 왜 지금? 그는 발터 PPK 하나를 들어봤다. 탄창이 가득 찼다. 이미 장전돼 있었다. 즉시 사용 가능. 그는 총을 다시 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날 밤 박상범은 잠들 수 없었다. 그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옆 침대에서 동료 정인영이 코를 골았다. 정인영, 38세, 경호과장, 2딸의 아버지, 착한 사람. 공식적으로는 모범 경호원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박상범의 멘토였다. 인영 형, 박상범이 속삭였다. 응? 정인영이 눈을 떴다. 형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뭐가? 모든 것. 김 부장과 차 실장의 싸움, 부산 시위, 오늘 중정 사람들이 가져온 무기들. 정인영은 일어나 앉았다. 그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상검아, 들어봐. 우리는 경호원이야.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명령만 따르면 돼. 이해하겠니? 하지만 형... 쉿. 정인영이 손가락을 입에 댔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매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벽에도 귀가 있어. 절대 질문하지 마. 절대 의심하지 마. 그냥 일해. 그리고 살아남아. 알겠지? 하지만 정인영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도 뭔가 느꼈다. 그도 알았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10월 25일 사건 전날 오전 회의가 있었다. 김재규가 자신의 팀을 모았다. 박선호,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4명의 중정요원. 그들은 비공식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박상범은 복도를 순찰하다가 그 방을 지나갔다. 문틈으로 김재규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중앙정보부장이 민주주의를 말하다니. 박상범은 계속 걸었다. 듣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오후에 박상범은 차지철을 만났다. 내일 각하께서 궁정동에 가신다. 차지철이 말했다. 저녁 식사, 김 부장도 올 것이다. 너는 입구를 지켜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아무도. 예, 실장님. 차지철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상범아, 내일은 중요한 날이다. 매우 조심해라. 그리고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는 멈췄다. 총을 쏘라. 질문은 나중에. 그날 저녁 6명의 경호원이 배정됐다. 안재송 경호차장, 정인영 경호과장, 김용섭, 달은, 박상범, 김용태, 그리고 박상범 본인. 공식적으로는 표준 경호팀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사형수 6명이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지만 밤 11시 박상범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엄마. 상범아,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내일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조심해라, 아들아. 예, 엄마. 사랑해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왜 사랑한다고 말했을까? 평소에는 그런 말 안 하는데. 마치 작별 인사처럼. 자정. 박상범은 마지막으로 무기고를 점검했다. 발터 PPK 2자루, M16 2자루.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모두 장전돼 있었다. 내일 누군가 이 무기들을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를 향해? 그는 불을 끄고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다. 그는 혼자였다. 건물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폭풍 전의 고요. 24시간 후 그는 피 웅덩이에 누워 죽은 척하며 동료 6명의 시신 사이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스스로에게 물을 것이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살려두기로 계획했을까?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20분 박상범은 궁정동 안가 입구에 섰다. 제복을 입었다. 권총을 찼다. 임무는 단순했다. 문을 지키고 대통령을 보호하고 명령을 기다리는 것.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정희, 김재규, 차지철, 김계원. 그들은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가수 심재순이 노래를 불렀다. 난 너를 사랑해. 공식적으로는 편안한 저녁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만찬이었다. 오후 7시 40분 김재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그는 방을 나갔다. 박상범은 그를 봤다. 김재규의 얼굴은 창백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김재규는 화장실로 가지 않았다. 그는 옆방으로 갔다. 무기고. 박상범은 그를 따라가야 했다. 규칙이었다. 하지만 차지철이 그를 불렀다. 박일병, 소주 한 병 더 가져와. 예, 실장님. 박상범은 주방으로 달려갔다. 그 명령이 그의 목숨을 구했다. 주방에서 그는 소주병을 찾고 있었다. 갑자기 첫 번째 총성이 들렸다. 퍽! 박상범은 얼어붙었다. 총성? 여기서? 불가능했다. 이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두 번째 총성,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비명. 박상검은 총을 빼들고 복도로 뛰어나갔다. 연 회장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연기가 나왔다. 화약 냄새, 피 냄새. 그가 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옥을 봤다. 차지철이 바닥에 있었다. 오른손에서 피가 흘렀다. 총알이 손목을 관통했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이 새끼야! 미친 새끼! 김재규가 그 위에 서 있었다. 손에 발터 PPK. 연기가 총구에서 나왔다. 대통령은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가심에 피가 번졌다. 그는 놀란 눈으로 김재규를 봤다. 재규야, 왜냐고? 김재규가 웃었다. 미친 웃음. 왜냐고 물으십니까, 카카? 20년 동안 당신은 이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다가갔다. 총을 머리에 겨눴다. 나, 박정희? 그가 조롱했다. 독재자 박정희? 마지막 총성. 박정희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뇌가 벽에 튀었다. 대한민국 제3공화국의 대통령. 18년의 철권 통치. 한 발의 총알로 끝났다. 시간 오후 7시 46분. 박상범은 움직일 수 없었다. 충격.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대통령이 죽었다? 김재규가 쏘았다? 박예병! 김재규가 그를 봤다. 당신은 왜 여기... 박상범은 총을 들었다. 본능적으로, 훈련대로. 하지만 그는 쏘지 못했다. 상대는 중앙정보부장이었다. 위계질서상 상급자였다. 총을 내려놓아. 김재규가 외쳤다. 나는 명령한다. 그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많은 발소리, 그리고 목소리. 부장님, 우리가 왔습니다. 박선호와 박흠주가 돌입했다. 그들은 M16을 들고 있었다. 완전히 장전된, 발사 준비된. 경호원들을 제거해. 김재규가 명령했다. 뭐라고? 박상범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은 목격자들이다. 김재규가 소리쳤다. 아무도 살려두지 마. 박선호가 방아쇠를 당겼다. 다다다다다. M16의 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안재송 경호차장이 계단에서 쓰러졌다. 가심에 4발. 즉사. 안 차장! 박상범의 비명을 질렀다. 정인영이 2층에서 내려왔다. 그는 권총을 들었다. 무슨 일이? 박흠주가 그를 향해 쐈다. 다다다다. 정인영의 얼굴이 폭발했다. 그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형! 박상범이 그에게 달려갔다. 정인영은 여전히 움직였다. 그는 피를 토하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이것은 쿠데타. 미국인들이... 그의 눈이 풀렸다. 죽었다. 김용섭이 주방에서 나왔다. 무슨... 박선호가 그의 머리에 한 발. 뇌가 천장에 튀었다. 다른 박상범이 화장실에서 뛰어나왔다. 그는 총이 없었다. 그는 손을 들었다. 쏘지 마. 나는... 박흠주가 그의 가심에 5발. 그는 벽에 못 박힌 것처럼 떨렸다가 쓰러졌다. 김용태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박선호가 그의 등에 쐈다. 다다다다. 그는 창문을 통해 떨어졌다. 유리가 그의 몸을 찢었다. 86초. 6명의 경호원. 모두 죽었다. 공식적으로는 교전 중 희생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계획된 학살이었다. 박상범은 주방문 뒤에 숨었다. 그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다. 왜 그들은 우리를 죽이는가? 우리는 적이 아니었다. 우리는 같은 편이었다. 모두 확인했습니까? 김재규의 목소리. 예, 부장님. 차지철 죽었습니다. 경호원 6명 모두 제거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차를 가져오세요.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건물이 조용해졌다. 박상범은 천천히 주방에서 나왔다. 복도는 전쟁터였다. 피가 모든 곳에 있었다. 벽에, 바닥에, 천장에. 그는 정인영의 시신으로 기어갔다. 형의 손에 뭔가 있었다. 피로 얼룩진 종이. 그는 그것을 폈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다. 국가 쿠데타다. 미국인들이. 나머지는 피로 가려져 있었다. 박상범은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증거였다. 언젠가 이것이 필요할 것이었다. 갑자기 발소리. 누군가 돌아오고 있었다. 박상범은 시체들 사이에 누웠다. 죽은 척했다. 눈을 감았다. 숨을 참았다. 박선호의 목소리. 확인합시다. 모두 죽었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누군가 그의 몸을 발로 찼다. 이놈은? 죽었습니다. 어깨에 총상, 출혈. 확실합니까? 예, 맥박 없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박상범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박선호는 확인하지 않았다. 서둘렀다. 그들은 빨리 떠나야 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이 닫혔다. 차 시동 소리. 그들이 떠났다. 박상범은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완전히 확실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살아있었다. 6명의 동료들 사이에서 유일한 생존자. 공식적으로는 기적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왜 그가 살아남았을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김재규가 의도적으로 그를 주방으로 보냈을까? 증인이 필요했을까? 진실을 알 사람이 필요했을까? 박상범은 일어섰다. 온몸이 떨렸다. 그는 연회장으로 걸어갔다. 박정희가 소파에 있었다. 눈이 열려 있었다. 놀람의 표정.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신복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차지철이 바닥에 있었다. 가슴에 5발. 얼굴이 징후로 일그러져 있었다. 죽어서도 그는 분노했다. 오후 8시 10분. 첫 경찰이 도착했다. 사이렌, 불빛, 고함. 손들어! 움직이지 마! 박상범은 손을 들었다. 그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 동료들의 피. 저는 경호원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쓰러졌다. 의식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천장의 혈흔이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사이렌이었다.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후 45년, 2025년. 그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6명의 경호원은 우연히 죽지 않았다. 그들은 목격자였기 때문에 제거됐다. 공정동 안가에서 그날 밤 일어난 것은 독재자 암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권교체 수술이었다. 그리고 수술에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 6명의 희생, 1명의 증인. 45년의 침묵. 이제 침묵이 깨진다. 1979년 10월 29일, 사흘 후. 박상범은 군병원 침대에서 신문을 읽었다. 오른쪽 어깨에 붕대, 왼쪽 팔에 링거. 공식적으로는 총상으로 입원한 경호원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너무 많이 하는 목격자였다. 헤드라인이 그를 비웃었다. 김재규, 독재자 처단 고백.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다. 사진 속 김재규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자랑스러웠다. 순교자의 얼굴. 박상범은 신문을 구겼다. 민주주의? 거짓말이었다. 김재규가 민주주의를 원했다면 왜 6명의 무고한 경호원을 죽였는가? 그들은 독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이었다. 아버지였고 아들이었고 형제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피 묻은 종이를 꺼냈다. 정인영 형이 죽기 전에 쓴 건. 이것은 쿠데타다. 미국인들이... 나머지는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미국인들? 무슨 뜻일까? 박상범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가 본 것들, 그가 들은 것들. 김재규가 공중전화에서 영어로 말하던 것. When the time comes, I'll be ready. 시간이 오면 준비됐다고? 누구에게? 사건 2주 전. 박상범은 중앙정부부 건물 앞에서 경비를 섰다.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다. 외교 번호판, 미국 대사관 차량. 한 남자가 내렸다. 금발, 파란 눈, 정장. 공식적으로는 문화 담당관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는 김재규와 40분 동안 회의했다. 문이 닫혀 있었다. 통역사도 없었다. 그들은 직접 영어로 대화했다. 회의 후 김재규의 얼굴이 달랐다. 결심한 얼굴, 죽음을 받아들인 얼굴. 그리고 사건 3일 전 궁정동 안가에 서양인이 왔다. 공식적으로는 보안 컨설턴트였다. 건물 구조를 점검했다. 출구를 확인했다. 무기고 위치를 물었다. 누가 그를 초대했는가? 김재규였다. 박상범은 이제 이해했다. 이것은 즉흥적 살인이 아니었다. 이것은 몇 주, 아마도 몇 달 동안 계획된 작전이었다. 그리고 계획자는 한국인만이 아니었다. 병실 문이 열렸다. 두 남자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보안사가 아니었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었다. 중앙정보부. 공식적으로는 같은 편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김재규의 사람들이었다. 박상범 일병. 나이든 쪽이 의자에 앉았다. 당신은 운이 좋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 아니면 불운입니다. 박상범이 차갑게 대답했다. 동료 6명을 잃었으니까. 슬픈 일이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슬프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한 희생이었습니다. 필요한 희생? 박상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들은 왜 죽어야 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봤습니다. 젊은 쪽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본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김재규가 대통령을 쏘는 것? 모든 나라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나이든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들은 다른 것을 봤습니다. 계획을, 준비를, 누가 관여했는지를. 그래서 그들은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럼 왜 저는 살아있습니까? 침묵. 두 남자가 서로 봤다. 그리고 나이든 쪽이 웃었다. 좋은 질문입니다. 왜 당신은 살아있을까요? 해문? 신의 뜻? 아니면... 그는 멈췄다. 누군가 당신을 살려두기로 결정했을까요? 박상범의 피가 얼었다. 무슨 뜻입니까? 김재규 부장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6명의 경호원을 죽이는 것도 계획이었습니다. 1명을 살리는 것도 계획일 수 있습니다. 왜 저를 살려둡니까? 증인 때문입니다. 젊은 남자가 대답했다.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항상 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가 있으면, 생존자가 공식 버전을 확인하면, 그러면 모두가 믿습니다. 박상범은 이해했다. 그는 살아남은 게 아니었다. 그는 살려진 것이었다. 도구로. 거짓말을 확인하는 도구로. 하지만 만약 제가 진실을 말하면? 그가 물었다. 나이든 남자가 일어섰다. 그는 창문으로 갔다. 밖에서 박상범의 어머니가 걸어오고 있었다. 팔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름다운 여인이네요, 당신 어머니. 남자가 말했다. 62세? 아직 건강하시죠? 10년은 더 사실 겁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위협이었다. 명확한 위협. 박상범은 주먹을 쥐었다. 개자식들. 조심하세요, 일병. 젊은 남자가 경고했다. 당신은 이미 한 번 죽을 뻔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연이 없을 겁니다. 그들은 나갔다. 박상범은 혼자 남았다. 그는 피 묻은 종이를 봤다. 정인영 형의 마지막 메시지. 미국인들이... 그는 결심했다. 지금은 침묵하겠다.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하지만 언젠가 세상이 준비되면 그는 말할 것이다. 궁정동 안가에서 그날 밤 일어난 진짜 일을. 그리고 6명의 경호원이 왜 죽어야 했는지를.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들은 봤다. 미국 대사관 차량이 2주 동안 3번 왔다는 것을. 서양인이 안가를 점검했다는 것을. 김재규가 영어로 비밀 통화를 했다는 것을. 중정요원들이 사전에 무기를 준비했다는 것을. 이것은 한 남자의 분노가 아니었다. 이것은 국제작전이었다. 박정희는 문제적 자산이었다. 너무 독립적이었다. 너무 예측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는 제거돼야 했다. 그리고 더 유연한 사람으로 교체돼야 했다. 2달 후 전두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새로운 독재자. 하지만 이번에는 더 협조적인, 더 통제 가능한. 공식적으로는 우연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계획의 2단계였다. 궁정동의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게임이 이미 시작됐다. 1979년 12월 3일, 박상범은 동료들의 집을 방문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비공식적으로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알아야 했다. 6명이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왜 그렇게 많은 총알이 필요했는지. 첫 번째 집, 안재송 경호차장, 39세.
아내와 세 아들. 박상범은 미망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이미 다 말랐다. 부검 보고서를 봤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네 발. 가심에 네 발. 의사가 말했어요. 과인이라고. 한 발이면 충분했을 거래요. 왜 네 발이나? 박상범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네 발은 확인이었다. 절대 살아남지 못하게. 절대 말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상한 게 있어요. 그녀가 계속했다. 남편의 시신을 찾았을 때 그의 손에 뭔가 있었어요. 종이 조각. 하지만 경찰이 가져갔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그들은 증거라고 했어요. 무슨 증거? 남편은 피해자인데. 또 다른 메시지? 안재송도 무언가 적었는가? 무엇을? 그리고 그 종이는 어디에? 두 번째 집. 정인영 병옥과장. 박상범의 멘토. 38세. 두 딸. 큰딸은 12살, 작은딸은 9살. 그들은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을 막았어? 큰딸이 물었다. 박상범이 거짓말했다. 아빠는 영웅이야. 하지만 정인영의 아내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당신은 거기 있었죠? 당신은 봤죠? 제발 말해주세요. 남편이 정말 뭘 봤길래 그렇게 죽어야 했나요? 박상범은 그녀의 눈을 봤다. 그리고 결정했다. 그녀는 알 자격이 있었다. 형님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죽기 전에. 이것은 쿠데타다. 미국인들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국인들? 미국이 관련됐다는 거예요?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뭔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편을 죽였군요. 그녀가 속삭였다. 목격자를 제거하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당신은 증언할 수 있어요. 언젠가 세상이 준비되면. 세 번째 집, 김용섭, 28세. 약혼녀가 있었다. 다음 달 결혼 예정이었다. 약혼녀는 아직도 웨딩드레스를 입지 못한 채 상복을 입고 있었다. 부검 보고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 발. 머리에 한 발. 뇌관 직격. 즉사. 의사가 말했어요. 이건 처형이라고. 전투가 아니라 처형이라고. 처형. 맞는 말이었다. 김용섭은 무장하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았다. 그냥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 그래서 머리에 한 발. 깨끗하게. 전문적으로. 네 번째 집. 박상범. 다른 박상범. 같은 이름, 다른 운명. 25세. 부모님과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미쳐버렸다. 내 아들이 왜 죽었어요? 그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는 명령만 따랐어요. 그의 아버지가 박상범을 복도로 데려갔다. 내 아들의 시신을 확인할 때 그는 말이 멈췄다. 울먹였다. 가슴에 5발. 5발이에요. 그리고 모두 심장 근처.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의도적이에요. 그들은 확실히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박상범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아들은 사건 2일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버지,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경찰에 주세요. 그리고 봉투를 줬어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봉투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열어보지 않았어요. 경찰에 줬어요. 하지만 그들은 돌려주지 않았어요. 증거라면서. 또 다른 증거가 사라졌다. 무엇이 그 봉투에 있었을까? 사진, 문서, 김재규의 계획. 5번째, 집, 김용태, 27세, 아내와 갓난아기. 아기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었다. 김용태의 아내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남편의 시신은 처음에 찾을 수 없었어요. 그는 창문에서 떨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틀 후에야 발견됐어요. 건물 뒤 숲에서. 그리고 이상한 게 그녀는 떨었다. 부검 보고서에 의하면 그는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래요. 등에 총알 때문에 죽었대요. 6발. 등에 6발. 6발. 도망치는 남자에게. 이미 위협이 되지 않는 남자에게. 왜?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녀가 작은 봉투를 꺼냈다. 남편의 옷에서 이걸 찾았어요. 경찰이 돌려주기 전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박상범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 작은 명함이 있었다. 영어로 쓰여 있었다. 로버트 모리슨, 세큐리티 컨설턴트, US, 엠버시. 로버트 모리슨, 보안 컨설턴트, 미국 대사관. 이것은 증거였다. 김용태가 어떻게 이 명함을 얻었을까? 그가 이 남자를 봤는가? 이 남자가 궁정동 안가를 점검했던 서양인인가? 이것을 가져도 됩니까? 박상범이 물었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 아들이 자랄 때 그는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알아야 해요. 진짜 이유를. 박상범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그는 2개의 증거가 있었다. 정인영의 피 묻은 메시지, 그리고 이 명함. 6번째 집은 없었다. 유성옥, 중앙정보부 요원. 그는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김재규의 팀이었다. 그는 공범자였다. 하지만 그도 죽었다. 왜? 박상범은 중정본부에 전화했다. 유성옥 요원의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이 없습니다. 차가운 대답. 그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묻혔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다. 이상했다. 유성옥은 왜 죽었을까? 그는 김재규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대통령을 죽이는 것을 도왔다. 보상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대신 죽었다. 누가? 왜? 박상범은 깨달았다. 유성옥은 너무 많이 알았다. 그는 계획의 내부자였다. 그는 미국인들을 알았다. 그는 돈의 출처를 알았다. 그래서 그도 제거돼야 했다. 공범자들도 목격자였다. 그들도 위험했다. 이제 패턴이 보였다. 6명의 죽음. 모두 다른 이유. 하지만 하나의 목적. 침묵. 영원한 침묵. 안재종. 4발. 그는 김재규의 전화통화를 목격했다. 정인영. 얼굴에 사격. 그는 미국인 방문을 기록했다. 김용섭. 머리에 처형.
그는 무기 배달을 받다. 달은 박상범, 심장에 5발. 그는 사전 회의를 엿들었다. 김용태, 등에 6발. 그는 미국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유성옥, 내부자. 그는 모든 것을 알았다. 6명, 6개의 비밀. 한 번의 학살로 묻혔다. 공식적으로는 독재자 암살을 불행한 부수 피해였다. 비공식적으로는 체계적 증거 제거였다. 공정동 안가는 범죄 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청소 작전이었다. 그리고 박상범? 그는 왜 살았는가? 이제 그는 확신했다. 그는 살려진 것이었다. 증인으로. 하지만 통제된 증인으로. 공식 이야기를 확인하는 증인으로. 하지만 그들은 실수했다. 그들은 그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줬다. 시간을 생각하고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고 그리고 이제 45년 후 그는 준비됐다. 진실을 말할 준비가. 6명의 경호원은 우연히 죽지 않았다. 그들은 오퍼레이션 피닉스 목격자였기 때문에 제거됐다. 박정희를 제거하고 더 통제 가능한 정권으로 교체하는 CIA 작전. 1980년 5월 24일 오전 6시 서울 서대문 구치소. 김재규가 마지막 날을 맞았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암살범의 처형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불편한 증인의 제거였다. 박상범은 멀리서 구치소를 봤다. 그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와야 했다. 마지막 답을 얻기 위해. 김재규는 진짜 왜 6명의 경호원을 죽였나? 오전 6시 30분. 교수형. 공식 기록에 의하면 김재규는 마지막까지 외쳤다. 나는 독재자를 죽였다. 나는 민주주의의 영웅이다. 하지만 비공식 목격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한 교도관이 나중에 익명으로 말했다. 그는 마지막에 변했습니다. 교수대에 서서 밧줄이 목에 걸릴 때 그는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경호원들아.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이 나를 강요했다. 그리고 밧줄이 당겨졌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김재규는 누구의 명령을 따랐나? 재판 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김재규는 대통령 살해는 인정했다. 차지철 살해도 인정했다. 하지만 6명의 경호원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검사가 물었다. 왜 경호원들을 죽였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물었다. 그들은 위협이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돌렸다. 한 번만. 단 한 번. 그는 이상한 말을 했다. 경호원들, 그들은 희생양이었습니다. 더 큰 게임의 희생양. 나도 희생양입니다. 우리 모두 체스 말입니다. 누가 체스를 두고 있었는가? 누가 말들을 움직였는가? 박상범은 재판을 연구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재판은 너무 빨랐다. 12월 6일 체포, 5월 23일 사형 선고, 다음날 처형. 6개월. 보통 이런 중대 사건은 10년이 걸린다. 왜 서둘렀나? 그리고 재판은 너무 제한적이었다. 많은 증거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많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박선호, 박흥주, 이기주, 김재규의 공범자들, 그들의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왜? 박상범은 답을 찾으려 했다. 그는 재판에 참석한 기자를 찾았다. 제가 본 것은 기자가 속삭였다. 김재규가 무언가 말하려 할 때마다
검사가 방해했습니다. 국가 기밀이라면서. 한 번은 김재규가 소리쳤습니다. 미국인들이 약속했다. 민주주의를 약속했다. 그러자 판사가 즉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김재규는 조용했습니다. 마치 위협받은 것처럼. 미국인들이 약속했다. 민주주의를. 하지만 대신 무엇이 왔는가? 전두환. 새로운 군사 독재자. 더 잔인한, 더 억압적인. 1980년 5월 18일, 광주.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위했다. 전두환이 군대를 보냈다. 공수부대, 탱크. 그들은 발포했다. 공식적으로는 200명 사망, 비공식적으로는 2,000명 이상. 광주는 김재규의 악몽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그가 경고했던 것, 그가 막으려 했던 것.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는 잘못된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박상범은 이제 전체 그림을 봤다. 1979년, 박정희는 문제가 됐다. 그는 너무 독립적이었다. 미국의 압력을 거부했다.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다. 북한과 독자적 대화를 시도했다. 워싱턴은 그를 통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해결책? 제거. 하지만 어떻게? 쿠데타는 너무 명백했다. 암살은 위험했다. 외부 공격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다. 최선의 방법? 내부에서. 신뢰받는 사람을 통해. 중앙정보 부장을 통해. 김재규는 접근당했다. 아마도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그들은 그의 약점을 알았다. 그는 민주주의를 믿었다. 그는 박정희의 독재의 환멸을 느꼈다. 그들은 그에게 약속했다. 독재자를 제거하세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김재규는 믿었다. 그는 계획했다. 그는 실행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는 속았다. 그들이 원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통제 가능한 독재였다.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의 교체, 그리고 6명의 경호원? 그들은 왜 죽었나? 왜냐하면 그들은 계획을 봤기 때문이다. 미국 연결을, 사전 준비를. 그들이 살아남으면 그들은 증언일 수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복잡한 작전이었다고. 그래서 명령이 내려졌다. 목격자를 제거하라. 김재규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갔다. 그는 선택했다. 6명의 생명 대 나라의 민주주의. 그는 잘못 선택했다. 2015년 CIA 문서 일부가 기밀 해제됐다. 한 문서의 제목 오페레이션 피닉스 79 코리안 비닌슐라 에센 리플레이스먼트. 내용은 대부분 검열됐다. 하지만 한 문장은 남아있었다. Problematic asset successfully neutralized. Flexible replacement in position. 문제적 자산 성공적으로 무력화. 유연한 교체 배치됨. 박정희는 문제적 자산, 전두환은 유연한 교체. 그리고 그 사이에 8구의 시체, 1명의 독재자, 1명의 충견, 6명의 경호원. 그들 모두 오퍼레이션 피닉스의 희생자. 2025년 2월, 45년 후 한국 대법원이 발표했다. 김재규 사건 재심 개시. 공식 이유, 새로운 증거 발견. 비공식 이유, 진실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 박상범은 72세가 됐다. 그는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는 그날 밤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이제 말할 때입니다. 재심 청문회에서 그는 2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정인영의 피 묻은 메시지. 이것은 쿠데타다. 미국인들이. 그리고 로버트 모리슨의 명함. 세큐리티 컨설턴트 US
AMBC. 이 두 증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판사가 물었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박상범이 대답했다.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것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 작전이었습니다. 국제적 정권 교체. 그리고 6명의 경호원은 우연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거됐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카메라 셔터가 터졌다.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 당신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나는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박상범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4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6명의 동료들이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나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6명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박상범이 일어섰다. 안재송, 정인영, 김용섭, 박상범, 김용태, 유성호. 그들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따랐습니다.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침묵을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봤습니다. 암살이 계획됐다는 것을, 외국 세력이 관여했다는 것을, 김재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더 큰 게임의 일부였다는 것을. 침묵, 긴 침묵. 그리고 판사가 말했다. 이 증언은 기록됩니다. 진실위원회가 조사할 것입니다. 박상범은 앉았다. 그는 해냈다. 45년의 침묵이 깨졌다. 6명의 경호원은 이제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생이 진실을 밝혔기 때문이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조작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는지. 궁정동 안가 1979년 10월 26일 밤 6명의 경호원이 죽었다. 공식적으로는 암살의 부수 피해, 비공식적으로는 국제 음모의 목격자 제거. 45년 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상은 묻는다. 얼마나 많은 다른 암살들이 실제로는 작전이었나? 얼마나 많은 다른 영웅들이 실제로는 조리였나? 얼마나 많은 다른 목격자들이 침묵 속에 묻혔나? 박정희 살인사건의 밤, 경호원 6명의 진짜 사인. 그들은 너무 많이 봤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죄였다. 2026년 1월, 사건으로부터 46년 3개월. 박상범은 작은 시골집에 산다. 경상북도 안동. 공식적으로는 은퇴한 공무원이다. 비공식적으로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위험한 비밀을 알고 있는 남자다. 그의 집은 단순하다. 방 2개, 작은 정원. 하지만 지하에는 특별한 방이 있다.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이 방에는 금고가 있다. 그리고 그 금고 안에는 46년 동안 숨겨진 문서들이 있다. 정인영의 피 묻은 메시지, 원본. 로버트 모리슨의 명함, 그리고 더 있다. 박상범이 수십 년에 걸쳐 모은 증거들. 사진, 녹음, 문서 사본. 모두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 10월 26일은 암살이 아니라 작전이었다. 오늘 아침 박상범은 이메일을 받았다. 발신자, 익명. 제목, 당신은 너무 많이 말했습니다. 내용은 짧았다.
재심 증언 철회하세요. 아니면 당신의 손주들이 당신의 실수를 지불할 것입니다. 위협. 46년 후에도 여전히 위협. 그들은 아직도 두려워한다. 진실이. 공개가. 박상범은 이메일을 삭제했다. 그리고 가방을 쌌다. 오늘 그는 서울로 간다. 국회 특별위원회 청문회. 12.16 사건 재조사위원회. 그는 완전한 증언을 할 것이다. 모든 것을. 금고의 모든 문서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청문회장은 10,000원이다. 기자들, 카메라, 역사학자들, 그리고 특별한 손님들, 6명의 경호원 유가족들, 안재송의 아들, 정인영의 딸, 김용섭의 약혼녀, 이제 70세. 그들은 46년을 기다렸다. 진실을 위해.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증인 박상범을 호출합니다. 박상범이 증인석에 앉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다. 감정 때문이었다. 46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 박상범 씨, 위원장이 말했다. 당신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 있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오늘 당신은 완전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십니까? 예. 박상범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준비됐습니다. 6명의 동료들을 위해, 그들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그는 가방을 열었다.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은 46년간의 조사 결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들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0.26 사건의 진실입니다. 첫 번째 문서. 1979년 9월 12일 미국 대사관 케이블. 자산 교체 작전 승인됨. 현지 협력자 확보됨. 코드명 파이닉스. 그는 번역본을 읽었다. 법정이 술렁였다. 두 번째 문서. 1979년 10월 15일 중앙정보부 내부 메모. 미국 측 컨설턴트 도착. 안가 보안 점검 완료. 실행계획 최종 확인. 위원들이 서로 봤다. 세 번째 문서. 1979년 10월 20일 스위스은행 송금 기록. 발신 페이퍼 컴퍼니 파나마. 수신 김재규 비밀 계좌. 금액 500만 달러. 법정이 폭발했다. 잠깐! 한 위원이 일어섰다. 이 문서들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것은 국가 기밀입니다. 국가 기밀? 박상범이 웃었다. 쓴 웃음. 6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46년 동안 기밀로 묻혔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계속했다. 1979년 10월 23일 김재규와 로버트 모리슨의 최종 회의. 나는 그 회의를 목격했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은 영어로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은 기억합니다. 모리슨이 말했습니다. After the target is neutralized, our people will ensure smooth transition. 목표가 무력화된 후 우리 사람들이 부드러운 전환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위원장이 물었다. 전두환과 그의 하나회입니다. 박상범이 대답했다. 12월 12일 쿠데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의 2단계였습니다. 박정희를 제거하고 혼란을 만들고 안정을 명분으로 새로운 군사정권을 세우는 것.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 네 번째 문서. 1980년 1월 미국 국무부 내부 보고서. 한국 상황 안정화, 새 정권 협조적, 피닉스 작전 성공으로 평가.
하지만 왜? 한 위원이 물었다. 왜 미국은 박정희를 제거하려 했습니까? 그는 동맹이었습니다. 동맹이었지만 통제 불가능했습니다. 박상범이 설명했다. 박정희는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적 자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적 자산은 교체됩니다. 그리고 6명의 경호원은 정인영의 딸이 일어섰다. 왜 그들은 죽어야 했습니까? 박상범이 그녀를 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 아버지는 정인영 과장님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방문을 기록했습니다. 김재규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거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5명? 안재송 차장. 그는 김재규가 외국어로 전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용섭. 그는 사전 무기 배달을 봤습니다. 다른 박상범. 그는 비밀회의를 엿들었습니다. 김용태. 그는 미국인의 명함을 주었습니다. 유성옥. 그는 내부자였지만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그들 6명 모두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봤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당신은 살았습니까? 박상범은 잠시 침묵했다. 저도 46년 동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통제된 증인. 공식 이야기를 확인할 증인. 그는 마지막 순간에 나를 주방으로 보냈습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 왜 당신이었습니까? 나는 가장 젊었습니다. 가장 순진했습니다. 가장 통제하기 쉬웠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로, 내 가족으로. 그리고 그들은 했습니다. 46년 동안 나는 침묵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럼 왜 지금 말합니까? 박상범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7명의 남자, 경호원 제복을 입고 웃고 있다. 1978년, 그들의 마지막 단체 사진. 이들을 보세요. 안재송, 정인영, 김용섭, 박상범, 김용태, 유성옥, 그리고 나, 박상범. 우리는 형제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후련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꿈꿨습니다. 그리고 한밤에 6명이 죽었습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46년 동안 나는 생존자의 죄책감과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꿈에서, 악몽에서. 그들은 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구하지 않았나? 왜 침묵했나? 그리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늙었습니다. 72세.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협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6명의 형제들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 위원장이 말했다. 이 증언과 문서들은 검토될 것입니다. 진실규명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만약 증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만약? 박상범이 일어섰다. 만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이 나라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까? 어떤 질문들입니까? 위원이 물었다. 박상범이 천천히 말했다. 첫 번째 질문. 만약 12.16이 CIA 작전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다른 한국 역사의 사건들이 실제로는 외국 개입이었습니까? 4.19, 5.16, 5.18. 청문회장이 또 술렁였다. 두 번째 질문. 로버트 모리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그는 증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도 제거됐습니까? 불편한 증인으로. 세 번째 질문. 김재규에게 돈을 보낸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는 누구 소유입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 정부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조직입니까? 네 번째 질문. 전두환은 정말 몰랐습니까? 그는 정말 12월 12일에 갑자기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그는 처음부터 계획의 일부였습니까? 그는 우리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 박상범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지금도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진정한 주권국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자산입니까? 우리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섬깁니까? 아니면 외국 주인을 섬깁니까?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 질문들은 너무 위험했다. 이 질문들은 전체 시스템을 흔들 수 있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이 청문회는 휴회됩니다. 증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박상범이 웃었다. 보호? 46년 동안 아무도 나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샤본을 여러 곳에 보냈습니다. 언론에, 외국 기자들에게, 인권단체들에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청문회장을 나갔다.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카메라, 마이크, 질문들이 쏟아졌다.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박상범은 멈춰섰다. 마지막 성명을 했다. 나는 72년을 살았습니다. 46년을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진실뿐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단지 지연될 뿐입니다. 그리고 6명의 경호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형들, 저는 미안합니다. 46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왜 죽었는지, 당신들이 무엇을 받는지, 그리고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차에 탔다. 혼자. 경호원 없이. 보호 없이. 그는 안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작은 집으로. 그의 정원으로. 그리고 그는 기다릴 것이다. 무엇이 일어날지. 일주일 후 박상범은 사라졌다. 공식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잠적했다. 비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모른다. 그의 집은 비어있다. 금고는 열려있다. 비어있다. 모든 문서가 사라졌다. 경찰은 수색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시신도 없다. 증거도 없다. 마치 그는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하지만 그의 증언은 남았다. 녹화됐다.
업로드됐다. 퍼졌다. 수백만 명이 봤다. 세계가 알게 됐다. 12.16 사건의 또 다른 얼굴을. 그리고 어딘가, 아마도 작은 시골 마을에, 아마도 외국에 72세의 남자가 창문을 통해 밖을 본다. 그는 새 이름을 가지고 있다. 새 인생을.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1979년 10월 26일 밤. 6명의 형제들이 죽은 밤. 그리고 그는 미소 짓는다. 슬픈 미소.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은 이제 자유롭다. 감옥에서 풀려났다. 침묵의 감옥에서. 6명의 경호원. 안재송, 정인영, 김용섭, 박상범, 김용태, 유성호. 그들은 46년 동안 잊혔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그들은 독재자 암살의 부수 피해였다. 비공식적으로 그들은 국제 음모의 목격자였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단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 박정희 살인사건의 밤, 경호원 6명의 진짜 사인. 그들은 권력의 게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을 했다. 그들은 봤다. 그들은 알았다. 그들은 기억했다. 그리고 권력은 기억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46년 후 한 생존자가 침묵을 깼다. 그리고 세상은 마침내 물었다. 역사 교과서에 쓰인 것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실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승자들이 쓴 이야기인가? 궁정동 안가는 이제 박물관이다.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가이드가 설명한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6명의 무고한 남자들도 죽었다고. 그들의 유일한 죄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46년 후 벽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피가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기 때문이다. 진실은 단지 기별일 뿐이다. 올바른 증인을, 올바른 순간을, 올바른 용기를. 박상범은 그 증인이었다. 그는 46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제 진실은 자유롭다. 그리고 6명의 경호원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이 기억됐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진실은 이것이다. 만약 이것이 한 번 일어났다면 얼마나 많은 다른 시간에 일어났을까?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희생자들의 진짜 이야기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작전이 계획되고 있지 않을까?